자, 1장 쪽인데요. 1장은 미리 말씀드리면 말문제 위주로 내고요. 여기는 중요성이 떨어지진 않아요. 출제를 잘 하는 편인데 여기는 특히 여러분들 말장난을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보면은요. 여러분가 배우는 게 회계 기준입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어떤 것도 있냐면, 우리가 기준도 있지만, 개념 체계라고 해가지고, 뭐 자산의 정의가 어떻게 되고, 부채가 정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개념 체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개념 체계는 말 그대로 개념이고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우리가 기업들이 지켜야 될 회계 기준이 됐네. 그러니까 기준하고 개념이 싸우면 당연히 기준이 이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서 반드시 신경 써주셔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 여기에요. 뭐냐면 일반 회계 개념 체계 있죠? 여기 개념 체계하고요. 우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상충이다라는 건 서로 충돌한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충돌할 때는 당연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우선한다 이거를요. 가끔씩 시험에 말장난을 쳐요. 거꾸로. 됐죠?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보수주의. 이게 여러분들 실제 보수주의를 시험에 잘 내는 편은 아니에요. 얘를 직접적으로는 잘 내는 편은 아니지만 어디에서 출제가 많이 되냐면 간접적으로 이 보수주의를 응용한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이니까 일단 보수주의가 뭔지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보시죠. 보수주의는 아마 28페이지 손가락 표시로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죠. 자, 보면은요. 자, 일단 여러분들 보수주의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보수적으로 채점한다. 이런 말 써요. 그래서 마치 이겁니다. 우리 보수적으로 채점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점수를 매기실 때 그냥 부분 점수가 있는 것도 그냥 틀린 걸로 취급해버리는 빵점 처리하는 거. 그게 채점을 되게 보수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채점이 점수잖아요. 점수를 회계로 돌려버리면 이익이거든요. 이익을 최대한 낮게 잡는 거예요. 같이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회사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회사에 설명회를 하거든요. 기관들을 초빙해가지고. 기관들이나 아니면 일반 투자자를 뭐 초빙할 수도 있는데, 초빙을 하다 보면 이런 회사들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요, 여러분들 이익이 미친 듯이 날 것 같아. 주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투자하시겠어요? 이러면, 나중에 개쪽이죠. 나중에 만약 이익이 떨어지면. 그죠? 근데 이런 회사들이 주로 많단 말이에요. 저희 회사는요, 좀 보수적으로 잡아볼 때, 성장률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개발도 안 됐고요. 어떡하죠? 네, 이렇게. 네, 그럼 사람들이, 그런가? 했는데 나중에 서프라이즈하게 한 거야. 저 새끼들 엄살 떨었네 또. 해가지고 이제, 그죠? 이런 애들이 좀 여러분들 그거잖아요. 맞죠? 마치 여러분들하고 친구들하고 있는데, 친구가, 야, 나 합격한 것 같아. 했는데 나중에 실제 시험 점수 나 떨어졌어. 그때부터 얼굴 못 들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쪽팔려. 맞죠? 근데 여러분들, 야, 나 떨어진 것 같다. 점수가 좀 간당간당해. 떨어질 것 같아. 합격했어. 뭐 어떻게 된 일이냐? 현실은 재수없지만,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은요, 정말 보수적으로 많이들 이익을 추정을 해버려요, 그냥. 아시죠? 그렇게 서프라이즈 하게 되면, 이 기업들이 되게, 우수한 기업이구나. 단지 엄살 부릴 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수주의는 여기 이익을 그리고 보수주의라는 건요. 여기 이익을 우리가 최대한 이익을 최대한 낮게 잡는 거예요. 알죠? 그럼 이익을 우리가 최대한 낮게 잡으려면 배우셨지만 우리가 자산하고
수익은 일반적으로 적게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산하고 수익은 이익하고 비례관계니까요. 반대로 부채나 비용은 이익하고 반대로 가죠. 맞죠? 식사하러 가셨나? 저럴 리가 없는데. 와. 정지시킨대요. 자, 보시죠. 자, 이겼어요. 사고 와가지고. 개소리. 그때는 우리 모셨더라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부채나 비용은 크게 했죠. 보수주의. 자, 그리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목적 적합성하고요. 신뢰성의 상충관계예요. 이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의 상충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출제를 하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배우셨죠. 우리가 신뢰성이라는 건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당연히 신뢰가 가야 된다. 그거고 그 다음에 목적 적합한다라는 건 주주들한테 필요한 정보 제공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라고 하면 이 목적 적합성 있죠? 여기에 있는 목적 적합성은 우리가 회계에서 배웠던 왜 회계에서 우리가 목적 적합성을 택하냐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 때 당연히 신뢰성보다는 좀 더 내가 투자를 할 때 이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 적합한 정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세 정보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목적 적합성이 회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이 목적 적합성이 우리가 배웠던 회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뢰성은 주로 일상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용돈기 입장 생각해 보세요. 용돈기 입장에서는 내가 돈 들어왔을 때만 수익이고 돈 나갔을 때만 비용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그러니까 신뢰가 간다라는 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정확한 건 돈 들어왔을 때 수익이죠, 여러분들. 발생했다라는 건 이용자들한 주주들한테 이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다. 이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다 했지만 실제로 돈 들어오고 다 가진 않았거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실게요. 자, 그럼 우리가 자산을 측정할 때요. 목적 적합성이 높은 건 당연히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시가 정보가 더 목적 적합하죠. 그래서 여기 자산의 측정은 시가.
공정가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암기해 주시고. 자, 반면에 신뢰가 가는 건 우리가 시가라는 건 신뢰가 떨어져. 왜 떨어지냐면 그건 엄밀히 얘기하면 명확한 게 아니라 추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신뢰가 가려면 그 금액이 100% 정확해야죠. 그럼 이 회사가 어떤 건물에 대해서 220억, 이게 취득원가잖아요. 맞죠? 그럼 취득원가는 과거에 샀었던 금액이니까 정확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자산 측정할 때 신뢰가 가는 건 취득원가예요. 근데 가끔씩 취득원가를 회계에선 역사적 원가다라고 하거든요. 역사적. 그렇죠? 예전에 샀었던 금액. 자, 그 다음에 손익의 인식도 마찬가지로 주주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려면 몇 개월치의 수익이 발생했다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목적 적합한 건 회계에서 발생주의예요. 하지만 100% 정확한 건 돈 들어와야 수익 벌어들인 거고 돈 나가야 쓴 거잖아요. 그래서 신뢰가 가는 건 현금 들어왔을 때, 현금 나갔을 때 수익 비용 잡는 현금주의가 신뢰가 간다라는 뜻이에요. 어렵진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수익인식은 용역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용역은 발생주의다라는 게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을 나누어서 잡는 게 진행기준이잖아요. 진행기준이 목적 적합하긴 하지만 우리가 신뢰가 가는 건 당연히 돈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똑같아요. 완성되었을 때 수익이고 그때 쓴 것들이 비용이지. 그러니까 완성되었을 때 한 방에 수익 잡는 게 그게 신뢰가 가긴 하거든. 돈 들어왔으니까. 맞죠? 그래서 완성기준이라는 건 현금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성되었을 때 그때 돈 들어오니까 수익. 자, 그리고 재무보고인데 우리가 여러분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재무제표를 4번 작성합니다. 분기, 반기 이렇게. 그렇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작성해요. 그렇죠?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연차 보고서, 사업 보고서 이렇게 작성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보여주면 투자하기 진짜 어렵잖아요. 맞죠? 근데 내가 3개월치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 이 회사가 1분기에는 이 정도의 수익이 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당연히 투자할 때 목적 적합한 건 우리가 중간마다 보고해주는 반기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가 목적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뢰가 가는 건 완벽하게 1년치가 나와야 이 회사가 1년치의 전체 매출이 얼마고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A라는 회사에 투자하려고 1분기 보고서를 봤어요. 알고 봤더니 1분기에 이 회사가 원래는 반도체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난 반도체 제조하는 업체인 줄 알고 투자했거든?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가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가지고 다른 물건 매출이 많아진 거예요. 알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할까? 이 회사는 반도체 회사인 줄 알고 투자해봤더니 아니네? 해가지고 그냥 투자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체 1년치 보고서를 보니까 그 1분기에만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반도체 매출이 적었던 거고 전체를 놓고 보니까 이 회사는 확실하게 반도체 회사였던 거예요. 근데 나는 반도체 회사가 아닌 줄 알았잖아요. 분기 보고서만 보고. 그래서 신뢰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신뢰가 가려면 1년 동안의 전체 매출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신뢰가 가죠. 왜냐? 우리가 업종별로요, 성수기가 있어요. 맞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특히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IT 예산 있잖아요. IT 예산을 공공기관이 주로 언제 몰아서 쓰냐면 4분기에 몰아서 써요. 내가 이 어떤 회사를 딱 투자하려고 보니까 이 회사가 1분기에 막 적자야. 매출도 얼마 없어. 아유, 쓰레기 같은 회사네. 알고 봤더니 4분기에 엄청나게 매출이 있는 거예요. 이 영업이 또 많이 나고 이게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1년치를 전체로 보는 게 신뢰는 가요. 그죠? 그래서 1년치 보고서가 신뢰가 간다 하셨죠? 이렇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과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인데 여기서 조심하실 거 있어요. 제가 그 32페이지에 안 넣은 건 세무 2급까지 배웠던 건 여기 안 넣었어요. 그래서 양해 좀 해주세요. 보시면 뭐냐. 자,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회계는 상계가 원칙이에요? 상계 금지가 원칙이에요? 금지가 원칙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뭐냐면
상계라는 건 무조건 퉁치는 게 상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상계는 무조건 퉁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격이 다른 걸 퉁쳐버리는 걸 상계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성격이 다르지 않은 걸 퉁치는 건 상계라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채권과 채무는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다르냐면 채권은 받을 거 자산이고 채무는 갚을 거 부채니까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수익하고 비용도 성격이 다르잖아요. 맞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감가상각 무계획이나 대손충당금 같은 거 있죠. 얘네들은 우리가 감가상각 무계획은 해당 감가상각 자산을 간접적으로 까는 거죠. 그리고 대손충당금도 해당 채권을 직접적으로 까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까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매출 채권과 대손충당금은 성격이 다른 거냐? 아니에요. 채권을 직접 까기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이라는 해당 채권을 간접적으로 까는 계정을 통해서 채권 전체가 얼마 있고 이 정도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표현만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하실 게 여기요. 보시면 우리가 매출 채권을 총액으로 기재한 다음에 대손충당금을 차감하는 방식을 총액법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다 총액으로 적으니까. 했죠. 다만 우리가 매출 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직접 차감하는 형식 요거 모두 인정해요. 이거 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성격이 다른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근데 이거 시험 어떻게 장난치냐면 우리가 매출 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틀려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꼭 조심.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실 게 삼성전자는 이렇게 표시해요. 이 삼성전자 보고서 아직 안 바꿨구나. 삼성전자. 전기공시. 보면은요. 삼성전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여기 매출채권 이렇게 딸랑 표시해 있잖아요. 이거 순이익이에요. 대손충당금 퉁쳐버린 거예요. 됐죠? 퉁쳐버리고 별도로 재무제표 주석에다가 충당금. 여기 있죠? 이 회사는 여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재경관리사를 배우시면 재경관리사에서는 대손충당금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손실충당금이라고 쓰거든요. 여기도 주석으로 표시하잖아요. 우리 회사는 지금 매출채권을 손실충당금을 차감해서 그냥 직접 차감한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직접 차감하는 건 상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 왜냐면 성격이 다른 애들이 아니거든. 아셨죠? 요거 좀 유념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 또 보세요. 뭐냐. 자, 여러분들 혹시 삼성전자 주식을 사실 때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있고요. 삼성전자우라는 주식이 있어요. 삼성전자 그냥 어떤 회사의 이름만 나타나는 주식을 보통주라고 하고요. 그 회사 이름 뒤에 우라고 붙으면 그건 우선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보통 주식을 발행하면 그냥 삼성전자인 거고 삼성전자가 우선주를 발행하면 삼성전자 우를 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우선주 자본금과 보통주 자본금을 구분하여 표시하죠. 이거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통합하여 표시한다라고 장난쳐요. 왜 통합하면 안 되냐? 성격이 달라요. 어떤 성격이 다르냐면 보통주는 여러분들 의결권이라고 해가지고 지분율만큼 나의 의견을 피력할 권한이 있는 주식을 보통주라고 해요. 됐죠? 근데 우선주는 그런 권한은 없어요. 그런 권한은 없고 배당만 보통주보다 좀 많이 받아가는 거야. 조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선주보다는 보통주가 좀 비싸요. 됐죠? 근데 시험은 어떻게 장난치냐면 우선주 자본금과 보통주 자본금은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그럼 틀린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있죠? 우리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은 구분하여
표시한다라는 거 꼭 조심하시고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기 화면 보실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다운받아 놨는데, 여기 보세요. 아이고, 왜 이렇게 작냐. 네. 자, 보시면, 이 회사가 우리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면, 자기 주식, 뭐, 처분이익도 있고, 감자차익도 있고,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딸랑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자라는 것과 자기 주식의 처분은 거의 회사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자기 주식은 왜 처분을 하냐면 자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소각하려고 사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의결이 안 되다 보니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자는 회사가 정말 재무구조가 쓰레기 같을 때 그때 하는 짓이고. 그렇죠? 회사들 일반적으로 주식을 발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본, 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나머지로 구분하여 표시해요. 아시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본 조정 있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자본 조정에 뭐만 표시되냐면 자기 주식만 나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계하고 이렇게 상계한단 말이에요.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상계를 하니까 그래서 조심하실 게 여기 이거.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조정에서 자기 주식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죠. 나중에 자본 가서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뭐 자기 주식, 감자차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그게 마이너스가 남으면 이익잉여금에서 까버려요. 왜냐면 그거 자본이 마이너스니까 배당 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익잉여금으로 나중에 또 없애버려요. 없애니까 요 자본 조정의 나머지 애들은 안 나타나요. 맞죠? 근데 자기 주식은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말 문제로 나오는 애들이에요. 꼭 대비. 아셨죠? 꼭 대비.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들 회계에서 이익 표시할 때 우리 매출 총익, 영업이익, 여기 법인세 비용 차감이익, 당기순이익, 그 다음에 주당 손익은 여러분 뭐 EPS 그런 게 있어요. 무시하고. 알죠?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많은 업종이 제조업, 판매업, 요게 상품 판매업, 그 다음에 건설업이 좀 많아요. 근데 이 핵심이 외의 업종입니다. 우리가 제조업, 판매업, 건설업은 매출과 매출 원가가 사오거나 만드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 은행 생각해보세요. 은행은 매출 원가가 있을까요? 은행이 매출이 있어요? 매출이 없잖아요, 여러분. 매출이 어딨어. 맞죠?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제조업, 판매업, 건설업 외의 업종은 매출 총 이익의 표시를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화면 보시면 제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업은행 가지고 와볼게요. 기업은행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은행은 재무제표 보면은 여기 손익계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만 있지 여기 뭐냐면 매출 총이익이 없어요. 어떻게 매출 총이익이 있을 리가 없지. 이거 지금 기업은행 거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업종 이외의 나머지 업종은 매출과 매출 원가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말 문제. 일단 지루하지만 좀 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환입. 자, 우리가 환입이라는 거 설정의 반대죠. 설정은 해당 부채를 증가시키는 걸 설정이다라고 하고요.
환입은 부채를 오히려 줄이는 걸 환입한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맞죠? 근데 조심하실 게 있다.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영업의 비용에 대응되는 영업의 수익이 손익계산서 구조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매출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라는 비용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응되는 수익이 없어요. 손익계산서에 우리가 매출원가 있고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은 있지만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응되는 뭐 판매관리 수익 이런 거 없어요. 맞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차변에 대손상각비나 차변에 퇴직급여라는 판관비가 오잖아요. 그럼 얘를 환입하면 수익으로 돌아가긴 해야 되는데 회계에는 수익이 없죠.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응되는 수익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환입이든 대손충당금 환입이든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수익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낚는 거예요, 그거.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